당신 누구세요? 우리 아들은 어디 가고 운 낯선 사람이 내 집에 있어? 어머니, 저예요, 민호. 정신 좀 차려보세요, 네? 여보, 지금이 기회야. 어머니 더 심해지기 전에 썰이부터 챙겨야지. 내 몸에서 그 더러운 손 치워. 너희가 감히 누굴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해? 6개월이야. 너희들의 그 추앙한 본심, 내가 이 녹음기에 다 담았어. 새벽 5시, 저는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제 몸은 이미 60년을 이어온 습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데 관절이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래도 혼자 일어설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을 통해 시린 냉기를 전해왔습니다. 이 집이 10억이 넘는다고들 하지만 새벽에 이 냉기만큼은 가난했던 시절 연탄가스 냄새 가득했던 단칸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가 더 따뜻했을지도 모르죠. 적어도 그땐 제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이 있었고 아침마다 엄마 배고파 졸라대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여니 하얀 불빛이 텅 빈 부엌을 비췄습니다. 야채 서랍에는 제가 며칠 전에 다듬어 놓은 배추가 비닐에 쌓여 있었고 고기 칸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LA 갈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김치통 뚜껑을 열자 시큼하면서도 알싸한 냄새가 확 퍼졌어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였습니다. 30년 넘게 담가온 맛인데 요즘엔 아무도 찾지 않더군요. 쌀을 씻으며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민호 돌잔치 사진, 둘째 민정이 대학 졸업식 사진, 막내 태준이 결혼식 사진.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는 사진에 찍히지 않았죠. 액자 모서리에 쌓인 먼지가 얼마나 오래 아무도 이 사진들을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밤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예전 같으면 이 소리에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 부엌으로 몰려들었을 텐데 이제 이 큰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밥그릇 4개를 꺼냈다가 다시 하나만 남기고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주황빛이 거실의 명품 가구들을 비췄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을 굶고 아껴가며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제국이라고 신문에 났을 때 저희는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 고생 안 시키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을지 몰랐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을 겁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반년 만이었습니다. 장남 민호였죠. 어머니, 다정한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저는 얼른 앞치마를 고쳐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보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밥은 먹었니? 제 손을 잡는 민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하다고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니,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쇠하신 것 같은데. 아들의 눈빛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눈빛이 제 주름진 얼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제 뒤편 거실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이 보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가장 아꼈던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묘적을 호가한다던 그 그림이요. 아, 저거. 내 아버지가 제일 아끼던 건데. 우리 둘이 서울 경매장까지 가서 샀던 거 기억나니? 민호가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말이죠. 어머니 연세도 이제 70이시잖아요. 슬슬 재산 정리 같은 거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관리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재산 정리.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 싸늘한 것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그림을 보고 있었고 저는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안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제 귀가 유난히 밝아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언니. 지금 시댁이야. 응, 시어머니. 뭘 알아, 그 나이에. 저렇게 큰 재산 혼자 관리 못하지. 우리가 맡아야 돼, 빨리. 아니면 나중에 어디 이상한데 홀랑 기부해버리시면 어쩌려고. 저는 복도 귀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맞아, 요양원도 알아봐야지. 이 나이에 혼자 이런 큰 집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응, 그럼 우리가 집 관리하면서 재산도 정리할 수 있잖아. 법적으로도 문제 없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손주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봤던 그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날 밤 막내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완전히 망했어. 사업이 다 날아갔어.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엄마, 5억만 빌려줘.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아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태준아,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어차피 엄마 돈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 미리 좀 주면 안 돼? 형이랑 누나는 벌써 다 챙기고 있는데 나만 바보 되는 거야? 전화기를 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나중엔 다 우리 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요. 제 것이 언젠가는 다 아이들 것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그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남편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에 바른 글씨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정수기와 나, 우리는 아이들에게 물질이 아니라 정신을 물려주고 싶었다. 돈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늘 말해왔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이해해주면 좋겠다. 남편의 글씨를 쓰다듬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일기장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 얼룩을 보다가 문득 제 안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슬픔이 아니라 결기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회의할 때 쓰던 거였죠. 건전지가 남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작동했어요. 저는 그걸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다면 저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까?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한번 봐야겠어. 진짜 내 자식들의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그날 밤 서재 책상 앞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어떻게 치매를 연기할 것인지, 어떻게 자식들의 본심을 끄집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실을 밝힐 것인지. 70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그날 밤만큼 잠이 안 왔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번쩍 떠 있었고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이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계획이 제 자식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민호네 가족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구운 생선, 겉절이,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반찬들이었죠. 커피잔을 들다가 저는 일부러 손을 떨었습니다. 찰랑찰랑. 잔이 흔들리다가 그만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하얀 도자기 잔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대리석 바닥에 번졌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깨진 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가장 낯선 사람을 보듯이. 당신, 누구세요? 식탁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며느리. 저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며느리? 내가 며느리가 있었나? 민호가 제 손을 급하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민호예요, 아들. 저는 천천히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부터 시작이야. 끝까지 가보자. 입 밖으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민호. 우리 아들 민호가 벌써 이렇게 컸어?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예약을 잡았고 MRI며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하얀 검사복을 입고 기계 속에 누워 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검사실 밖 복도에서 민호와 수진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검사 가운을 입은 채로 화장실에 가는 척했어요. 그리고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넣어둔 녹음기의 버튼을 살짝 눌렀어요. 이거 완전 기회잖아.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흥분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치매 진단서만 나오면 재산 관리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법적 후견인 신청하면 돼. 그럼 집도 우리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 당연하지. 빨리 변호사 알아봐야 해. 진단서 나오는 대로 바로 움직여야 돼. 녹음기 속으로 또렷하게 들어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게 제 자식들의 본 모습이었단 말인가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며칠 전에 부탁했던 대학 동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자식들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알츠하이머로 추정되며 앞으로 증상이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제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극엔 협조자가 필요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정숙 씨, 당신 자식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진료실을 나서자마자 민호와 수진이는 서둘러 복도 구석으로 갔습니다. 저는 느릿느릿 뒤따라갔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척하며 또 녹음기를 켰습니다. 빨리 가족회에 소집해.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정이랑 태준이한테도 연락하고 어머니 재산 분할 문제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 요양원도 알아봐야지. 수진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혼자 집에 계시긴 위험하잖아. 우리가 모시고 살 수도 없고 당연히 요양원이지. 전문 케어 받으시는 게 훨씬 낫지.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를 어디 요양원에 보낼지, 집은 어떻게 처리할지, 주식과 부동산은 누가 관리할지, 마치 물건을 나누듯이 제 인생을 쪼개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에 부셨어요. 저 불빛처럼 차갑고 또렷하게 지금 현실이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구나. 나흘 후 집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정이가 급히 귀국했어요. 해외에서 화상으로만 참여하려다가 이런 중요한 문제는 직접 와야 한다며 비행기를 탔다고 했죠. 저는 소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이러시니까 민호가 테이블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게 많습니다. 첫째, 요양원 문제. 둘째, 재산 관리 문제. 해외에서 온 민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들 바쁘잖아요. 나도 찬성이야. 태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양원 보내고 나면 이 집 관리도 쉽지 않을 거 아냐. 차라리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집을 팔아? 민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돈으로 일단 내 빚부터 갚아야지. 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3억이야, 3억. 채권자들이 매일 협박하는데 누가 날 도와줘? 저는 그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눈앞에서 제 재산을 나누고 있었어요.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그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얼굴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래, 내 말이 다 맞겠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2층 서재의 CCTV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남편이 생전의 보안을 위해 집 곳곳에 설치해 놓은 카메라들이었죠. 자식들은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제 방 옷장을 뒤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랍을 열고 보석함을 꺼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하나 살피더니 몇 개를 손수건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거 어차피 시어머니도 기억 못하실 거야. 혼잣말이 마이크에 잡혔어요. 다음 화면. 민호가 남편의 서재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스캔하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또렷했어요. 또 다른 화면. 태준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뭔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구들을 한 장 한 장, 그리고 중고 거래 앱에 올리는 화면까지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면이 흐려졌거든요. 닦아도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이게 제가 키운 아이들이구나. 정말로. 여보. 저는 옆에 걸린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걸까요? 그날부터 저는 더 철저하게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도 밥 먹었니? 라고 물었고 자식들 이름을 헷갈려 했어요. 화장실 가는 길을 잃은 척도 했죠. 며칠 후 민호가 요양원 팜플렛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저는 팜플렛을 받아 멍하니 봤습니다. 표지에는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엔 그게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언제 가요? 제가 물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방도 벌써 예약했어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친구이자 남편의 동업자였던 최진우 변호사였어요. 정숙 씨, 괜찮으세요?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자네가 치매에 걸렸다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 다 계획이에요. 제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무슨 소리요? 그런 위험한 짓을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증거도 모으고 있고요. 진우 씨, 도와주실 수 있죠?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법적으로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하시오. 자식들이긴 해도 재산 문제가 얽히면 사람들은 변하니까. 이미 변했어요, 진우 씨. 이미.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반쯤 차 있었어요. 차고 또렷한 달빛 아래 저는 다시 한번 제 결심을 다졌습니다. 요양원에 가기 전에 끝을 봐야 했습니다. 제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이때 저는 아직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 결말이 제게 무엇을 남겨줄지를. 요양원에 가기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어요. 아니, 짐을 싸는 척을 했죠. 서랍을 열었다 닫고 옷을 꺼냈다 넣고 같은 옷을 여러 번 개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그 옷 방금 개셨잖아요. 수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손에 든 남편의 낡은 스웨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랬나? 내가 뭘 했지? 실제로는 그 스웨터를 쓰다듬으며 수없이 많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 스웨터를 입고 아이들과 공원에서 놀던 날, 팔꿈치 부분이 해져서 제가 꿰매두던 날, 손끝으로 느껴지는 보풀 하나하나에 우리의 시간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수진이가 스웨터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런 낡은 거는 버려야죠. 요양원에 뭐하러 가져가세요? 제 손이 허공을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허공을. 그 옷, 중요한 건데. 중요하긴요. 나방 먹은 옷인데요. 수진이는 그걸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짜로 화가 났어요. 연기가 아니라. 하지만 꾹 참았죠. 조금만 더 참으면 끝이 보일 테니까.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데 저는 일부러 밥그릇을 들고 이게 뭐지? 라고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서 안타까움 대신 짜증이 보였습니다. 밥이에요, 어머니. 진짜 심해지셨네.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빨리 보내야겠어. 저러다 집에 불이라도 내시면 어쩌려고. 수진이 민호에게 속삭였지만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갈 뜬 채로 멈춰 있었어요. 생각했죠. 내가 정말 불을 냈다면 저 아이들은 날 구하러 왔을까? 아니면 보험금부터 챙겼을까? 그날 오후 최진우 변호사가 몰래 뒷문으로 방문했습니다. 자식들이 은행에 간 사이였어요.
저는 2층 서재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정숙 씨, 증거는 충분히 모았소? 저는 책상 서랍에서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CCTV 영상 30개, 녹음 파일 25개,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 진우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민호가 제 명의로 2억 3천만 원을 빼내는 장면, 수진이가 보석을 팔아넘기는 대화, 민정이가 제 명의로 해외에서 5억 대출을 받은 서류, 태준이가 제 카드로 도박장에서 돈을 쓴 영수증들. 이 정도면 진우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횡령, 절도, 사기죄로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 정숙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겠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가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 지금은 가지가 많이 자라서 2층 창문까지 닿을 듯 했죠. 진우 씨, 저 나무 보이시죠? 30년 전에 남편이랑 같이 심었어요.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해. 물을 주면 자라고 안 주면 죽어. 간단하지. 그런데 사람은, 특히 제 자식들은 너무 복잡해졌어요. 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식들이긴 하지만 범죄는 범죄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가, 저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여기가 아파요. 제가 낳고 기른 아이들인데.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했죠. 내일이면 제가 요양원에 가니까.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비닐 용기 그대로 식탁에 놓여 있었죠. 어머니, 드세요. 민정이가 억지로 밝은 척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요양원 음식 드셔야 하니까 오늘은 맛있는 거 드시라고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불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어요. 달고 짰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들던 불고기 맛과는 전혀 달랐죠. 제 불고기는 간장에 배와 키위를 갈아 넣어 고기를 재웠거든요. 하루 전날부터 양념하고 아침에 다시 한번 주물러서. 맛있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맛있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짠 음식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식사 후 자식들은 거실에 모여 TV를 봤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집안이 소란스러웠어요. 민호는 전화 통화를, 수진이는 손톱을 깎고, 민정이는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태준이는 게임을 했습니다. 아무도 제 방에 들어와 어머니, 괜찮으세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린 가족 그림. 가운데 큰 사람이 엄마 옆에 작은 사람들이 아이들. 엄마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는 카드.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정말 날 사랑했었니? 아니면 내가 줄 수 있는 걸 사랑했던 거니? 그때 문이 조금 열리며 민호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해요. 그래. 저는 그림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잘게. 문이 닫히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정적.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모든 게 드러나. 다음 날 아침 요양원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민호가 운전을 했고 조수석에는 수진이, 뒷자리에는 제가 앉았어요. 민정이와 태준이는 각자의 차로 따라왔죠.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앞자리에서 수진이와 민호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보내고 나면 진명의 이전부터 시작해야 해. 민호였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나눌 거야? 3등분? 수진이었어요. 민정이가 해외 있으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태준이는 빚쟁이니까 최소한만 주고. 저는 뒷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죠. 가슴 주머니 안녹음기도 작동 중이었고요. 요양원 비용도 최소한으로 줄이면 한 달에 얼마나 남을까? 한 200 정도? 어머니 연금이랑 이자 수입 합치면 숫자들이 오갔습니다. 제 존재가 숫자로 환산되고 있었어요. 얼마를 쓰고 얼마를 아끼고 얼마가 남고. 저는 눈을 감은 채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차가 요양원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차가운 감옥으로만 보였죠. 가방을 든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함께 최진우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증거물들, 고소장, 수정된 유언장. 민호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제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자식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70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톡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야기 가슴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김정숙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일궈낸 재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 그 모든 걸 자식들에게 남겨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땠습니까?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재산 분할부터 계산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을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어머니 몰래 보석을 훔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고 명품 가구를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그것도 셋이나 되는 자식들이 모두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이렇게 치매를 연기하며 자식들의 본색을 확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할머니가 요양원 앞에서 진실을 밝히시면 자식들은 놀라겠죠. 하지만 그 다음은요? 혹시 자식들이 더 악랄해지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를 원망하고 오히려 어머니가 우리를 속였다며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나쁜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자식들끼리 서로를 물어뜯고 가족이 완전히 파괴되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 할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건 아닐지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할머니는 진실을 밝히셨지만 그 진실이 할머니께 더 큰 상처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외로운 승리, 쓸쓸한 정의, 그런 결말을 맞이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잠시 후 이어지는 사장에서 그 답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손 치워. 제 목소리가 요양원 앞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70년을 살며 숨겨왔던, 아니 숨길 필요가 없었던 진짜 목소리였어요. 떨림 없이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 민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손 치우라고 했어. 저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낮고 단호하게.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정이와 태준이도 차에서 내려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모두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는 허리를 쭉 펴고 섰습니다.
6개월 동안 일부러 구부정하게 걸었던 허리를요. 어깨를 펴니 키가 더 커 보였어요. 70년을 살아온 여자의 기백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치매. 저는 자식들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6개월이야.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6개월 동안 내가 연기했어. 너희들 본색을 보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차장 한켠에 서 있던 다른 방문객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인이 많은 게 좋았죠.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진우 변호사가 정리해준 증거 파일들이었어요. 하나씩 자식들 발치에 던졌습니다. 민호. 첫 번째 서류가 민호 앞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내 명의로 무단 인출한 2억 3천만 원. 여기 은행 거래 내역이 다 있어. 날짜, 시간, 금액까지. 민호가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수진. 두 번째 서류가 며느리 앞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내 방에서 가져간 보석 목록이야. 다이아 반지 3개, 진주 목걸이 2개, 루비 귀걸이 1세트. CCTV에 다 찍혔어. 내가 보석함을 뒤지고 손수건에 싸서 가방에 넣는 장면까지. 수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정. 세 번째 서류가 날아갔습니다. 해외에서 내 명의로 대출받은 5억. 계약서에 내 서명이 있다고? 그건 내가 위조한 거지. 필적 감정 결과도 여기 있어. 민정이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나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태준. 마지막 서류가 막내 앞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내 카드로 도박장에서 쓴 돈. 3개월간 3억 2천만 원. 카드 영수증 전부 다 있어. 강남 카지노, 제주도 불법 도박장, 온라인 베팅 사이트. 태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엄마 카드를 훔쳐? 어쩔 수 없이 도박을 해? 요양원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거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내가 뭘 봤는지 아니? 저는 자식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희가 내 방을 뒤지는 거, 내 물건을 훔치는 거, 내 돈을 빼가는 거 다 봤어. 다 녹음했고 다 영상으로 찍었어. 그리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너희가 내 등 뒤에서 날 미친 늙은이 취급하는 것도 다 들었어.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최진우 변호사였어요. 그는 차에서 내려 제 옆에 섰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진우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온전하십니다. 치매 진단은 자녀들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시적 연극이었고 의학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자녀들을 횡령, 절도,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증거는 충분하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진우가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을 전면 수정하셨습니다. 민호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이러니? 가족이 엄마 재산을 훔쳐? 가족이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해? 수진이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6개월 전에는 어땠지? 내가 정말 치매 걸렸을 때
너희는 날 용서했니? 아니, 용서는커녕 더 빨리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민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었어요. 각자 사정이. 사정? 저는 민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사정이 뭔데? 해외에서 편하게 살면서 1년에 한 번도 안 오던 내가 재산 얘기 나오니까 비행기 타고 달려온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 태준이가 완전히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았어. 빚쟁이들이. 빚쟁이? 저는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빚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도박하고 사업한다며 날려먹은 돈이 얼만데? 내가 몇 번이나 갚아줬는데? 저는 4명의 자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두 울고 있거나 창백하거나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면 너희는 날 어떻게 할 생각이었니?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죠. 그들은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답이구나. 너희는 날 버릴 생각이었구나. 요양원에 쳐넣고 재산 다 빼돌리고 가끔 얼굴이나 비추러 올 생각이었지.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왜 무릎 꿇니?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내가 무릎 꿇는 이유가 뭐니? 정말 미안해서? 아니면 돈이 날아갈까봐?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우가 제 곁을 따라왔어요. 어디 가세요? 수진이가 외쳤습니다. 집에 간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집.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내 집으로. 요양원은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아. 나한텐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하지만 너희는. 저는 한 명씩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이제 법정에 가게 될 거야. 진우가 제 팔을 부축했고 우리는 그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자식들이 뭔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 앞에 서 있는 4명의 사람들도 작아졌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진우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찢어질 듯이.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맞아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 걸음씩 가보려고요. 차가 달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혼자 살게 될 그 큰 집으로.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봄날이었지만 제 마음은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운 겨울 속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는 씨앗. 그게 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느낄 수 있었죠. 뭔가가 끝났고 동시에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3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무거운 곳이었어요.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나무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높은 곳에는 판사님이 앉아 계셨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제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민호, 수진, 민정, 태준. 4명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친모의 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귀금속을 절취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노모가 치매에 걸렸다고 믿고 더욱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저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다만 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자식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진 않지만 범죄자가 된 거죠. 전과자로 기록되는 거예요. 법정을 나서는데 민호가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지만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저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죠.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진우가 제 옆을 걸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기쁘지도 않아요. 왜 탄원서를 내셨습니까? 실형을 받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봤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이들이잖아요. 감옥에 보낸다고 제 마음이 풀리겠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저택이었어요. 3개월 동안 혼자 살았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됐습니다. 너무 컸거든요. 너무 조용했고요. 저녁을 차리려고 부엌에 섰는데 밥을 얼마나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혼자 먹을 분량이 얼마인지, 평생을 식구들 것까지 해서 그런지 손은 자꾸 쌀을 많이 퍼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정의를 세우긴 했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 꽃다발과 무언가를 들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이 문손잡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를 반복했어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장성한 남자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들어와. 민호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손에 든 것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꽃다발과 호박죽이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시장 입구 그 집 호박죽이에요. 아침 일찍 가서 사왔어요. 저는 그 노란 호박죽 용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돈만 보느라 정작 소중한 걸 잃을 뻔했어요. 아니, 이미 잃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업이 잘 되면서 언젠가부터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 얼마나 이익이 되나, 그것만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머니한테까지. 민호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법정에서 어머니 등 돌아서시는 모습 보고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뭘 잃는 건지, 돈이 아니라 어머니를 잃는 거라는 걸.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3개월 동안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어머니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밤새 일하시던 모습, 제 학원비 벌려고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던 모습,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 눈물 흘리시던 모습,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제가 20살쯤 됐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갓난아기인 민호를 안고 웃고 있는 제 모습, 이 사진 보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우리한테 주기만 하셨구나. 우린 받기만 했구나. 그리고 나중엔 그것도 모자라서 빼앗으려고까지 했구나. 민호가 테이블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미안합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흘러내렸어요. 뺨을 타고 턱으로, 그리고 무릎 위로 떨어지는 눈물. 미안하다고 다 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날 아프게 했는지 아니? 압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걸려도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여기 올 거예요. 어머니가 문을 닫으시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쫓아내시면 다음 날 다시 오고, 다음 날부터 민호는 정말 매일 왔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렸어요. 처음 며칠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갔어요. 그 다음 날도,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놀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들어와. 밥이나 같이 먹자.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서로 말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정말 조금씩 얼음이 녹았습니다. 수진이도 왔습니다. 처음엔 민호 뒤에 숨어서 고개만 내밀더니 나중엔 함께 부엌일을 도왔어요. 말은 없었지만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한국 들어올게. 엄마 곁에 있고 싶어? 2주 후 민정이는 해외 일을 정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제 집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고 했어요. 엄마, 매일 올게. 저녁은 내가 차릴게. 태준이는 제일 늦게 나타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문을 열었더니 파리했어요. 살이 많이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재활 프로그램 다니고 있어. 도박 끊으려고. 그리고 작은 일자리도 구했어. 편의점 야간 알바인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막내가 편의점 알바를 한다는 게 서럽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대견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어느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호네, 민정이, 태준이, 수진이가 만든 불고기, 민정이가 사온 샐러드, 태준이가 포장해온 치킨, 그리고 제가 끓인 된장찌개. 어머니, 민호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다 용서한 건 아니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도 아파. 그때 일들이 생각나면. 압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까 조금은, 정말 조금은 믿어볼까 싶어.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기지?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70 먹은 늙은이가 자식들한테 이런 말하는 게 보통은 반대잖아.
자식들이 부모 용서하는 거지. 어머니,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기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묘소에 모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어요. 저는 남편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이제 제대로 찾았어요. 뒤에서 자식들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아이들로 돌아왔어요. 참 멀리 돌아왔죠? 1년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민호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수진, 민정, 태준도 하나씩 다가와 저를 껴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남편 묘 앞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묘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주황색과 분홍색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색. 어머니, 민호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글쎄요. 완전히 행복하진 않았어요. 아직도 가끔 그때 일들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 예전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현관불을 켜니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오늘은 제가 저녁 차릴게요. 수진이 앞장서며 말했어요. 나도 도와줄게. 민정이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나는 설거지 할게. 태준이도 웃으며 말했죠.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서로 부딪히며 웃는 소리, 냄비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그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제 귀엔 음악처럼 들렸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구나. 돈도 아니고 큰 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함께 밥 먹고 같이 웃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가족. 7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건 결국 이거였습니다. 가족의 가치는 돈으로 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저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김정숙 할머니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나고 속상했죠. 어떻게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저럴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결말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으셨나요? 할머니는 법적으로 자식들을 처벌할 수도 있었어요. 시경을 받게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원하셨던 건 복수가 아니라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돈만 받지만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 진짜로 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진짜 효도는 재산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도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가족의 가치는 돈으로 잴 수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건강하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니어톡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시니어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버텼다고 텅 빈 밤 속에 숨겨둔 그 눈물조차도 내가 몰랐던 나의 한 조각 오늘은 찾아볼게. 괜찮았다고 말해줄게. 참 잘 버텼다고 아무도 몰랐던 내 마음을 오늘은 안아줄게. 오늘은 안아줄게. 수많은 그림자 속에서 나를 찾으려 해. 희미한 빛이 내게로 조금씩 다가와. 넘어진 날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난 걸 내 작은 숨결 하나로도 여기까지 왔어. 괜찮았다고 말해줄게. 참 잘 버텼다고 아무도 몰랐던 내 마음을 오늘은 안아줄게. 오늘은 안아줄게.